안녕하십니까. 지문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네, 저번 문제풀이 A에서 두 번째 유월 모의고사 두 번째 지문이었죠. 두 번째 지문 22번부터 26번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로 먼저 가볼까요? 네, 문제는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보기 문제. 근데 보기가 이제 범위가 정해졌죠. A라고. 그 다음에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또 보기 문제. 이번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이렇게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전형적인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한번 하나씩 해보죠. 1번. 임의법규. 우리 모르는 거 나왔어. 임의법규. 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뭐가 우선된다고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하네요. 그럼 임의법규가 있는 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봤는데 임의법규가 없고요. B를 봤더니 이제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다. 임의법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항상 원칙이 있죠. 한 단락에는 한 가지 내용만 있다. 그렇다면 임의법규에 관련된 내용인데 1번이 그러면 1번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단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읽고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법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 사법은 뭐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이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아직 뭔지 몰라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 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하,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어긋난 내용 아까 어긋난 내용 봤는데 어긋난 내용 여기 근처인가 보네요.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뭐가 우선 적용된다고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완전 똑같이 써졌어.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뭐가 우선 적용된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1번 맞네요. 자, 그리고 2번. 임의법규가 단속법규. 새로운 것도 나왔어.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우린 아직 단속법규를 모르니까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단속법규를 찾을 때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쭉 찾아보면 내려가다 보니까 단속법규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단락은 무슨 내용이 있다? 단속법규.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아까랑 좀 다르네요.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조건은 비슷해요.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벌금이 이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다르게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 부정이 된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네요.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뭘 본다는 거예요?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아하, 벌금 같은 것은 주지만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계약은 유효하다 라는 경우가 있다네요. 그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단속법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공인중개사 나오는 거 보니까 예시예요. 그렇다면 2번 한번 다시 판단해 볼까요?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임의법규는 뭐였어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들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력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이게 임의법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법규를 보면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뭐가 있어요? 법적 불이익이 있어요. 법적 불이익. 자유 원칙에 더 부합하는 건 뭐겠어요? 법적 불이익이 있는 단속법규겠어요? 아니죠. 임의법규죠. 이 정도 판단을 해서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가겠는데 3번도 똑같이 단속법규네요.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하,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단속법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비례 원칙이 비례 원칙이란 단어를 못 봤거든요. 지금 봐도? 그럼 비례 원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비례 원칙이 없고 여기도 없고 가보니까 여기 마지막 단락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뭐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아, 맨 마지막에 있어. 원래 이 일치불이치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좀 나와주고 한 곳에서 몰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결합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방법을 좀 안 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단어를 찾으면 이 글을 안 읽고도 3번을 맞냐 틀리나 판단할 수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언제?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뭐겠어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계약이 무효가 되게 한다든지 할 때는 뭐가 적용이 된다?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단속법규로 국가 간의 계약,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적용 안 돼야 돼요? 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하죠. 그래서 답 3번 딱 찍고 실전에서는 이제 바로 넘어가야죠. 4, 5번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난이도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시간을 아끼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4번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번.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 이제 또 새로운 거 나왔어요.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차이, 이걸 물어보는 것 같네요. 아까 이 공인중개사부터.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을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단속법규는 뭐예요? 위반은 했지만 행동을 할 급부를 할 의무는 인정이 돼서 계약 자체는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뭐라 그런다? 강행법규. 아하, 강행법규는 법적 불이익, 즉 벌금도 받고 그 다음에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될 때 그것을 강행법규라고 하네요.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아하, 급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 4번 다시 볼까요? 단서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아까 정당하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만큼은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항상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단서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금이 주어지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이미 판결을 했는데 강행법규로 만약에 이거 개입해버리면 뭐예요? 벌금도 주고 계약도 무효가 돼버려서 필요한 만큼은 최소로 적용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맞죠. 정당화될 수가 없죠. 비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4번 선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치불일치가 점점 이 글자 찾기에서 사실 조금씩 논리를 추가해주고 이번에 상당히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아하 근데 급부의 내용에 따라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급부의 내용에 따라 읽은 부분까지는 부당이득 반항 청구권 이것도 안 나왔죠. 부당이득 반항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아하 만약 이게 답이 아니라면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항 청구권이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갈리나 보네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지문에서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나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언제요?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그게 안 나왔어. 인정이 되냐 안 되나.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강행법규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하 언제일까요?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의 제작질은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라. 아하 급부의 내용 자체가 위조지폐 제작질은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부당이득 반항 청구권 인정 여부도 달라지네요.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란 급부의 내용에 따라.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문제를 보면서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고 가니까 조금 더 글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통해서 빨리 푸는 거지 뭐 글자를 찾아서 정확히 일치불치의 문제가 옛날엔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글자를 보고 그 글에 있는 이해도를 점검하라. 이번부터 달라진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하시라는 6월달의 신호입니다. 자, 그럼 23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A가 뭐였죠? A는 아직 안 읽었는데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수선을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아하.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럼 이 A 사항은 뭐예요? A 사항은 임의법규.
임의법규라는 거죠. 그럼 임의법규는 뭐였냐? 자, 기억 봅시다.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의 의무를 주고, 원래 기존을 지킨다 그랬죠. 임의법규는 수선 의무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 없다. 법적 불이익이 없죠, 당연히. 자유롭게 정한다 그랬으니까. 니은 갑자기 탈락. 그러면 리을도 당연히 이거 보고 바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찍는 게 바로 맞는데 3번이 유달리 이번에 오답이 많았더라고요. 그럼 3번을 보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게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여기까지 맞아요. 법률주는 법률과 다르게 이거를 골랐다는 거는 이 임의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됐다는 거죠. 임의법규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하나하나씩 나왔다는 건 하나하나의 특징을 반드시 물어보겠다는 이 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의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 것이죠. 자, 그럼 24번 기억과 니은. 기억은 뭐였죠? 단속법규. 니은은 강행법규인데, 그걸 보면 1번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죠. 이쪽 벌금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되니까 1번의 답이에요. 이거 바로 나가야 돼. 이거는. 2번 계약상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뭐였죠? 강행이죠. 강행. 3번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낸다. 반환해야 될 때는 언제다? 강행법규인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4번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것도 뭐예요? 계약 당사자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건 없었죠. 너무 간단해요.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뭐예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파악해야겠네요. 농지를 빌리는 A. 자, 농지를 빌리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이미 불법을 저질렀네요.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다. 농지법을 위반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자, 이제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 벌금이 부과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법규는 탈락했다는 거죠. 강행 아니면 단속법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무효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강행이구나. 이건 강행법규 강행법규를 골라라. 그거라는 거죠.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상여를 반환했다. 그럼 강행법규 중에서도. 그리고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네요. 이 경우는. 즉 뭐예요? 이 거래는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계약이 아니었다는, 비도덕적으로 법을 어긴 게 아닌 거죠. 당연히 농지를 빌린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사법 언제 한다 그랬죠? 사법.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 누구죠? A와 B 사이에 계약이 되니까 적용을 받죠. 사법은.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고. 자,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게 뭐예요? 강행법규냐 단속법규 둘 다 되는데, 벌금을 부과했을 때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단속법규는 효력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A와 B가 내준 농자 임대차익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아니죠.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금도 부과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아예 틀린 말이 돼버린 거죠. 2번 탈락.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부족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게 한 거죠. 자, 급부 의무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 단속 법규는 뭐예요? 벌금을 부과하면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이 돼요. 이게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행 법규는 뭐예요?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한 게 뭐예요? 이걸로도 안 되니까 효력까지 무효로 판결한 거죠. 즉 뭐야? 강행법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3번이 되는 겁니다. 다들 뭐 2번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2번과 3번은 많이 다른 천지입니다. 2번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 계약은 무효이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벌금을 물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강행법규는. 뭐예요? 강행법규는 벌금도 부과하고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 계약도 무효로 인정해야 입법 목적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은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아까 아니라 그랬죠. 이거 탈락. 5번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환하 그럴까요? 아니죠.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권을 한 거죠. 이 4번과 5번은 세트예요, 세트. 이 4, 5번을 고르면 안 되죠.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선지였습니다. 4번, 5번은. 그 각각의 이제 각각 나왔잖아요. 임의법규, 강행법규, 단속법규, 부당이득 청구권의 케이스 나온 것들을 다 골고루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연관돼서 연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관지어서 연결되게 다 물어보겠다는 거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제 잘 안 풀린다. 네. 이 점을 주의하면서 마지막 26번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A를 찾아볼까요? A가 자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다. 수선한 의무를 가진다. 수선한 의무, 책임을 진다 라는 거네요. 1번 커피를 쏟아 얼룩이 졌다. 얼룩이 생겼다. 아니고요. 2번 내게 계속 신세를 지키다. 신세를 자꾸 도움을 받다. 이 의미죠. 우리는 그 문제로 원수를 지게 됐다. 원수인 사이가 되었다. 원수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은 배낭을 진 채로, 배낭을 맨 채로. 아니죠. 5번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큰 부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돼서 모든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이 지문이 이 세 가지 지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았는데도 여기서도 틀린 문제가 틀렸다. 혹은 빠르게 풀리지 못했다. 그랬다는 것은 아직 내가 비문학에서 실력이 부족하다. 혹은 공부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문도 잘 보시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이번 지문, 이 두 번째 지문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실력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키트 지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